뉴 진수. 지난 일요일 8월 18일은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날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총재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의 현재 모습을 놓고 과연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냐는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병헌 대표와 함께 이 문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병헌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 늙으셨군요. 우리 정 기자도 안 늙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뒤에 사진은 제가 못 알아볼 뻔했어요. 뒤에 사진은 약간 화장까지 한 거고요. 자, 우리 진짜 내가 우리 전병헌 선배님이라고 항상 불렀었는데 그러네요. 할 얘기 많네. 그건 나중에 하시죠. 그러죠. 나중에. 예. 자, 당대표가 되신 게 지난달 14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해 오셨는지 근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우선 뭐 새미래가 정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새미래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이슈를 가능하면 선점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당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책을 연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각 당 수뇌부들과 인사를 하면서 네. 정당 제 정당 간의 어떤 그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그 일정도 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수 여사하고 그리고 광주 또 한번 방문할 예정이고.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일정이 팍팍하시네요. 네. 자, 새로운 미래는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18일 개최한 전당대회는 정치적 이벤트라면서 김대중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새정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대중 그 대통령 그 서거가 지난 18일이었잖아요. 8월 네네. 18일. 근데 그냥 18일 그냥 서거도 아니고 15주기라는 딱 떨어지는 의미 있는 그 서거 기념주기에다가 네. 또 금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 사업과 그리고 서거 15주년이 맞물려 있는 네네. 그런 날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10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매우 소중하고 값진 그런 그 기일이었는데 그 날짜에 전당대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당대회라고 하면 정당의 축제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잔치이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그 집안의 큰 어른 기일날에 잔치를 벌인 꼴이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초상집에서 피리 불고 나팔 불고 춤추고 노래하고 한 그런 격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너무 개념이 없이 전당대회 일정을 잡은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는 민주당에 사진만 걸어놓고 안중에도 없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거를 감안을 안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 날짜를 감안을 안 했다. 그 날짜를 감안을 했다면은 그 날짜를 피해서 토요일 날 마무리를 하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8월 18일 날 그 마무리를 하는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과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밖에 인식할 수가 없죠. 저로서는. 자, 근데 당일 오전에 있었던 DJ 15주기 추도식에 이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추도식 현장에서 좀 말씀을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날은 이제 추도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비를 걸고 또 이렇게 소란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 했습니다. 다만 너무 속으로 정말 그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 민주당이 대부분이 다
이재명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참석을 했어요. 묘역에. 모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 현충관 치도식만 참석하고 네. 묘역에 와서 참배는 안 하고 그냥 다 갔습니다. 예. 자, 그런 거를 이게 그 보셨다. 이재명 이거죠? 대표는 예. 이제 저의 그런 지적 이런 것들이 아프니까 굳이 이제 묘역까지 와서 있다가 그 참배를 하고 갔는데 다른 그 이재명 대표 이외의 다른 관계자들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묘역에서 헌화를 현충관에서 헌화를 하지 않고 묘역에서 헌화하는 순서로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 헌화는 이재명 혼자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저 같은 우리 새로운 미래는 제가 이제 당 대표로서 헌화할 때 저희 당원들과 그 간부들이 제일 많이 있었죠. 모든 지도부가 다 함께 했으니까. 네. 자, 전병헌 대표님은 SNS 통해서 새로운 이재명 대표 선출 관련해서 새 대표 선출이죠. 네. 이제 뭐 연임이기도 하고요. 일극 체제를 넘어선 명틀러의 출현이다. 네. 라고 맹비난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평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계속 이재명 대표가 90%대의 그 득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90%가 넘는 득표를 할 때마다 이거는 민주사회의 민주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일극체제의 완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내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민주적 다양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난 그 총선 때 완전히 그 일소해 버렸던 그리고 이재명 친명 일극 체제를 구축했던 그 말하자면 결과가 그런 수치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 이번에 최고위원 정봉주 전 의원 탈락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봉주 의원 탈락 그 초반전에 1위를 선두를 지켰고 그리고 어찌됐든 노골적으로 김민석 그 후보를 그 최고위원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밀어줬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1위는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정봉주가 떨어질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계들이 예외 없이 아슬아슬하게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우연인가? 이게 그 경선에 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정봉주 후보가 떨어진 문제도 단순히 이게 그 현장에서 대의원들의 표심만의 반영일까? 이게 인위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전당대회가 돼버렸죠. 네. 자, 이 전병헌 대표님은 민주당에서 이제 원내대표까지 지내시고 최고위원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 지금 선출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출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걸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정한 것을 이른바 그 당원 주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왜곡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에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수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첫째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그 배려가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회, 그 나라 국가의 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 수준을 척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그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수결로 할 것 같으면 공산주의 국가도 다수결로 하면은 압도적이고 나치당도 다수결로 하면 압도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수파가 어느 정도 존중과 배려를 받고 다수파가 배려해 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의제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은 왜 뽑습니까? 국민 모두가 다 직접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을 뽑아서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를 수임받아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당원 주권주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국회의원직도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이 대의제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질서를 와해시킬 수도 있는 매우 포퓰리즘적인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면은 우리 이 대의제로서 전당대회의 의미가 대의원제가 있었고 네. 대의원제라는 게 그 기본적인 축이고 대의원들의 그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온 것이 이제까지 전당대회 모든 경선의 결과였는데 네. 이번에는 그 대의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의원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하나도 없이 대의원도 오랫동안 평생을 민주당을 해온 사람들도 한 표, 그리고 6개월 전에 민주당에 가입해서 한 달에 1,000원씩 낸 6,000원 낸 권리당원도 한 표, 이런 아주 이상한 그런 이 표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선거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일극 체제로 완성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위험한 위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년 전 그 나치당과 히틀러의 등장처럼 민주당이 과거의 그 전통적인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사라지고 지금은 오히려 이 100년 전 나치당과 히틀러 연상시키는 국가 사회주의적 정당이 출현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른바 히틀러와에 거의 준하는 그런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일극 체제의 대표가 등장한 것 자체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명틀러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네. 자, 지금부터 동교동 사저 논란,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까지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엔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매각건이 불거졌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김홍걸 전 의원은 최근 매수자가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2.25 기념관으로 열 것이라면 일반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첫째요. 이미 사저를 팔아먹었잖아요. 100억에. 그러면은 매도자는 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권한도 없고. 권한과 권리는 민법적으로 볼 때 매수자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매수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지. 매도자, 아무런 권리도 없는 매도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김홍걸 전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두 번째는 그동안 김대중 재단에서, 그리고 김홍업 씨도 지난번에 뭐 이렇게 동생하고 송사를 벌인 거를 갖다 재산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김홍걸 씨가 이유 여사님의 그 유언을 왜곡해서 그거를 본인이 혼자서 사유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김대중 이유 여사 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매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재산 싸움한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김홍걸 둘째 아드님 김홍걸도 엄청나게 설득을 했고, 김대중 재단과 그리고 김대중 기념사업회 그리고 아태평화재단 등에서 이거는 이유 여사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이니만큼 이거를 기념관으로 해야지 이거를 사적으로 팔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팔았단 말이죠. 그리고 매도자는 가만히 있고 매수자는 가만히 있고 매도자가 뭐 기념관으로 만들겠다 하는 말을 믿으라고 한다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김대중 기념재단에서 매도자를 이제 김홍걸 씨는 권한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매수자를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해서 그걸 되돌려 찾기 위한 그 협상을 하려고 네. 매수자를 엄청나게 수소문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번번이 약속을 펑크내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도망 다니는 정도 수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 매수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기념재단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네네. 수가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근데 새로운 미래는 이 남맥상에 지금
사저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난맥상에 민주당 책임도 있다. 네. 뭐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했다는 건가요? 완전히 방관했죠. 그리고 그 사이 동안은 김대중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그 유족들 두 아드님 그리고 그 큰 며느님 이런 분들끼리 네. 협의를 하는 것이 먼저 순서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 상속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네.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부자잖아요. 국고보조금도 뭐 수십억 받고 있고 또 당비도 엄청나게 뭐 250만 당원이 어쩌니 하고 있지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의만 있다면 그건 우리나라의 이 민주당의 것도 아니고 김홍업 씨 것도 아니고 그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고 민주주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무관심했고 그 사저가 이 커피 사업자한테 매각했다라는 기사가 8월 5일 날 최초로 보도가 됐어요. 단독으로. 네. 네네. 근데 일주일 동안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왜? 저희가 안 나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하고 적은 정당이어서 영향력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과정을 좀 알고 있어서 안 나서고 민주당에서 뭔가 김대중 정신을 팔아먹고 있다고 한다면 나서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않고 논평 한 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다 못해서 일주일 후에 12일 날 이 문제를 최초로 그 사저 앞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공론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 방안을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문해야 되니까. 네. 예. 이거는요 우선 임시 국가기록물로 등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새로운 미래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원내 의석이 하나밖에 없는 소수 정당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당장 당의 존재감을 안팎에 떨칠 전국 단위 선거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 영향력을 좀 확대해야 되고 존재감을 부각해야 되고 이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일종의 마이크로 폴리시로 스몰 폴리시죠. 폴리시로 이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나 민생 이슈를 선점을 해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감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가 당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제가 우리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지지도가 0.9%였는데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2.2%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예. 매주 0.2%, 0.4%씩 이렇게 오르고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요. 대표님이 너무 영도를 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미흡하죠. 두 번째는 이 제2창당 차원의 그 어떤 대혁신 개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2창당 개혁준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요. 그 제2창당 그 개혁준비위원회 구성이 되면 당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싹 바꾸려고 당명부터?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네이밍을 광개토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네. 새정치의 그 새로운 미래에 당원들이 소수 당원이지만 아주 일당백의 정예 당원들이거든요. 이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새로운 미래를 충분히 빌드업 시켜서 그 존재감 있는 그런 정당으로 해서 추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정계 개편 내지는 정치 지형 변화에서 상당한 역할과 주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살짝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지금 당 활동을 좀 하세요? 어떻게? 이낙연 지내세요? 대표는 주로 쉬고 계시죠. 지난번에 이제 SNS 활동만 하시고 지난번에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사저 문제를 최초로 이제 제기를 했을 때 이낙연 대표도 누구보다도 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고 아버님 때부터 민주당 당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 가슴 아픈 어떤 그 심정을 SNS에서 올렸죠. 그리고 지난 18일 날 15주기에 뵀는데
묘소에는 안 오셨더라고요. 민주당 사람들은 이제 다 갔는데, 근데 뭐 묘소를 이제 저와 이제 지도부가 갔으니까 뭐 이낙연 대표는 안 오셔도 됐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코로나가 대유행이니까 코로나 검사 좀 받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코로나 걸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이게 뉴스네. 잠깐 이게 뭐 100% 확인된 건 아니죠? 예, 여하튼. 확인된 건 아니에요. 예, 전병헌 대표가 언급한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방송 심의위 홈페이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5%까지만 일단 올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아, 여기서 5% 호소하셨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자, 영수회담 이제 열릴라 그러는데 네. 영수회담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에서 그 시간 관계상 짧게 한 줄로 네. 자 영수회담을 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정무수석도 하셨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신뢰를 만들어야 돼요. 신뢰가 지금 양측 간에 너무 없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네. 김경수 사면복권 갖고도 예. 자기 사실 김경수 사면복권을 시정일관 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반대를 해왔잖아요. 네네. 친명들이 반대한 것도 만천하가 아는 것이고 그런데 김경수 사면복권을 갖다가 계속 요로에다가 얘기를 했다라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용산 쪽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거기 이쪽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대응했어요? 네. 김경수라는 정치 라이벌을 계속 붙잡아 줄 테니까 협치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역시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영수회담을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신뢰가 잃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의 개최는 지난번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공작 썰의 제기 이슈로 인해서 네. 이번에는 성사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말씀하시면서 역시 영수회담의 신뢰가 중요하다. 모든 회담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